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째 비어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이 올해도 넘길 전망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에너지 국가산단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핵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급합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철도 역사였던 양동시장에 20년 만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5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광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SRF 시설 운영비를 둘러싼 중재 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철도 역사인 양동시장역에 20년 만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이용하는 광주 양동시장역입니다. 손수레를 지팡이 삼아 어르신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장을 보고 온 시민들은 한 손은 계단 손잡이, 다른 한 손은 손수레를 잡고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갑니다. 광주 양동시장역은 시장과 가까워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지만 광주 도시철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입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그래도 계란이라도 있은 게 이렇고 어때 엘리베이터가 그런 게 제일 좋아.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하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역을 개통한 이후 엘리베이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집안 문제와 설계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추가로 땅을 파는 대신 기존 출입구 중 한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공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광주시는 양동시장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대신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안이 약하다, 또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번 출입구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동안 꾸준히 집회 시위를 열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온 장애인 단체들도 이동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고 양동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교통공사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전 10시 무렵까지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암 지역의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출하전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등 2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와 소독, 예찰을 진행하고 발생 농장과 관련한 역학 농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사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꿀벌을 대신해 수정을 전문으로 하는 호박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많은 지원과 유통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영농자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60제곱미터 규모의 한 시설하우스. 탐스럽게 익어가는 딸기 사이로 호박벌이 눈에 띕니다. 내년 봄까지 계속되는 딸기 수확을 위해 필요한 호박벌은 단 한 통, 100여 마리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벌통을 교체해야 합니다. 수명이 45일 정도이기 때문인데 농가 입장에서는 45일마다 교체하는 영농자재와 같습니다.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나 농약처럼 호박벌도 딸기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자재는 말 그대로 이게 변기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벌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게 필수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이런 점에 차관의 호박벌을 보급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영농자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용하면 호박벌의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데다 생산 규모와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영농자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만 극복하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 농협의 판단입니다. 영농자재로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영농자재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돼 있고 지역농협에서 생산한 이 수정벌, 우수한 수정벌이 각 지역농협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광범위하게 사용. 영농자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호박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태양광 발전 장치인 접속반 1개와 케이블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자리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조직 개편 등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총장이 선임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개교 4년 차로 내년 2월이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각종 연구 실적을 내고 있지만 총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과 감사원 감사 등 난관이 계속된 이후 초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2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 학교 운영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당장 오는 18일로 예정된 에너지공대 이사회에도 총장 선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권은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산하기관 등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후보 3명이 올라 있지만 선임이 늦어질 경우 후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대학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에너지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핵심 연구기관인 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총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학교의 수장이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전남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야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거란 분위기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학 예산이 복원됐고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49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함과 함께 전문성과 지역 이해를 갖춘 총장 인선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전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지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통 큰 복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연간 최대 35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두 차례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대학 미진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연간 100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 부담 등이 이유였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거주기간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예산도 축소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는 수기 끝에 앞서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예산 출연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내년 1차 년도 예산은 22억 7,600여만 원입니다. 의회는 예결위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한 사전 조정도 이루어진 만큼 이번에는 무난히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교육, 적어도 형편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크게 두고 광양시에서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교육직에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전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단양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안건이 상정된 이후 열악한 시 재정 상황과 맞물려 지역사회 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 적자는 우여곡절을 거친 만큼 지역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성과를 키워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으로 사실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당초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계획했던 민영배 의원은 1월 중순으로 일정을 변경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오는 21일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병훈 전 의원은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정준호 의원은 내년 초에 출마를 선언한 뒤 출판기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호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5년간 교직 경험을 하며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전남교육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장 출마 예정자는 기초 기본학력 책임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AI 전남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기후 생태교육과 첨단 미래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중재 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 절차만 논의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광주시는 중재심판과 별도로 SRF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됐다며 포스코 E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 충북 옥천군이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주는 정부 시범사업에 추가로 선정됐는데요.
발표가 나자마자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입신고가 평소보다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충북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입니다.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아 옥천으로 온 뒤 5년째 살고 있는 이 50대 남성은 지난 2일 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 미루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굳이 크게 별 옮길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옥천에서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옥천군이 추가로 선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발길을 잇고 있습니다. 옥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4억 원. 국비로 40%를 지원받고 나머지 60%인 1,000억여 원은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 선정 이튿날부터 사흘 동안 옥천군에 새로 전입한 사람은 232명.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자가 8명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본소득 발표하고 한 일 평균 한 50명 정도 전입하고 있고요. 전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창고 방문하시는 보다는 정부24로 들어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인구가 늘고 돈이 지역에 풀리면 침체된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경기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도 좀 쓰시고 그럴 것 같아요. 시장도 활성화될 테고 아무래도 이제 식당 한 번 가고 두 번 가야 될 거고. 하지만 지원금만 노린 이른바 위장 전입이나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실제 거주 여부를 깐깐하게 따져 지급 대상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2월 2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90일간의 그 자격 요건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검증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소급 3개월 소급 지원을 갈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이게 놀모델이 돼서 69개 인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 다 이 정책이 전파되기를 첫 번째는 원하고 있고, 옥천군은 현재 4만 8천여 명인 인구를 5만 명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유입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단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7명이 매몰돼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비롯해 올해 울산에서는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울산에 노동부 동부지청을 신설할 예정인데 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7명이 매몰돼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이보다 한 달 앞서 SK에너지에서는 수소 배관 폭발로 2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울산. 울산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이 늘었습니다. 울산 화력과 SK에너지 사고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노동 감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울산에는 부산 고용노동청 산하, 울산지청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소가 밀집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동구 지역은 감독 공백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대재해 다발 지역 예컨대 울산 동구 같은 지역의 선제적 지원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동구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울산에 노동지청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울산 동부지청 신설과 관련해 조직 개편과 함께 100여 명 수준의 인력 규모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중화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나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제2의 그 동부지청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잘 설명했고 연말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울산 동부지청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되는 동부지청은 동구, 북구, 중구를 관할하고 기존 울산지청은 남구, 울주군을 중심으로 재편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 동부지청이 문을 열면
산재 예방 지도와 현장 대응 등이 지금보다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포항 학산천이 30여 년 만에 생태 하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하천을 덮었던 복개 도로를 걷어냈는데요. 원도심에 물길이 생기면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햇빛을 보지 못하던 학산천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악취나는 하천을 덮어 자동차가 다니도록 했던 효율을 중시하던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콘크리트 복개 도로가 수변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포항시가 국도비 등 424억 원을 들여 2017년 계획 조사 후 8년, 착공 5년 만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제 정말 위험한 길 안 걷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최고의 장점이 아니겠나. 우리 포항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린웨이 절길숲에서 바다인 동빈내항까지 900m 물길을 복원해 포항판 청계천이라 불립니다. 지금 조금은 미비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제 손을 더 보게 되면은 제2의 청계천 자연하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완공한 학산천 외에도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등 나머지 도심 하천 3곳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학산천 주변으로 해서 철길숲처럼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재건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 효과도 새롭게 나타나서 이 중앙동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서 당초 2년 예상하던 학산천 복원 공사는 뻘층인 연약 지반에다 전기와 상하수도 관로 등 지작물이 많아 5년이나 걸리면서 학생과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상인들의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습니다. 산업도시 포항이 생태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할 도심 물길 복원. 하지만 교량 높이가 지나치게 낮고 큰 물에 하천 바닥이 휩쓸리거나 물이 넘칠 가능성도 있어 상당 기간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 하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자료실과 열람실, 어린이 문화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도서 열람은 가능하고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 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보다 5만 원 올리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죠.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오전 10시 무렵까지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오늘도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 모두 영하 1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해남에서 모두 14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비 소식 들어있고요. 기온은 보시다시피 영하권과 영상 10도권까지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